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처음 뵈니까 제 소개부터 먼저 시작하고 수업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부동산 공법 강의를 하는 어준선이라고 합니다. 네. 보통 1년 중 첫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을 많이 하는데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일단 제가 부동산 공법이 뭔지 한 2시간 정도 말씀드리고 마지막 시간에 제 나름대로 뭐 이렇게 1년 중에 공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몇 가지 말씀드리고 수업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은 부동산 공법이 뭔지 먼저 설명드릴 겁니다. 뭐 책은 아직 안 피셔도 됩니다. 책은 일단 놔두시고 입문서 가지고 오셨죠? 입문서. 그래서 기본서가 나올 때까지는 입문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만화 입문? 좋은 책 받으셨네. 자,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인데 뭐 시험을 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시험을 치셨던 분들도 있을 테고 뭐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워낙에 카페에 말이 많으니까 제가 한마디 드리고 하면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시험이 치러졌었죠. 올해 부동산 공법 시험 난이도에 대해서 좀 말이 많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각 과목마다 이제 4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이 40문제 중에서 15문제 정도? 뭐 많게 잡아서 16문제 정도 우리가 맞출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 수업 중에 수업을 하지 않는 내용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그럼 절반 가까이가 모르는 문제가 나온 거죠. 수업 시간에 배우지도 않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험을 치셨던 분들은 시험장에서 내가 배웠던 공법과 다른 공법을 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24문제 정도는 내가 아는 문제인데 한 절반 정도를 모르는 문제가 나와버리니까 이 24문제, 아는 문제까지도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장에서 당황을 하게 되고 내가 아는 문제까지 틀리게 되고 그러면서 뭐 꽈락도 많이 생길 것 같고 아니면 점수가 생각보다 많이 낮았던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 채점을 해보면은 이 24문제, 풀 때는 상당히 어렵게 느꼈지만 이 24문제를 정확하게 맞추신 분들은 실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점수가 오히려 좀 많이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게 우리 부동산 공법이라는 건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부동산 공법이 뭔지도 모르는데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것보다는 부동산 공법이 뭔지 일단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나서 우리가 부동산 공법은 이런 과목이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자라는 걸 제가 몇 가지 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부동산 공법이 뭔지부터 말씀을 드려보죠. 부동산 공법은 여기 부동산이라는 말이랑 공법이라는 단어, 이 두 단어가 결합이 된 겁니다. 부동산이랑 공법. 부동산이 뭐죠? 저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할 건데 뭐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출 걸 기대하고 물어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뱉어 놓으시면 제가 뒷수습은 할 겁니다. 뒷수습 하려고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자, 부동산 뭐죠? 민법 했습니까? 아니면 재수생입니까? 아, 어제 했습니까? 학개론 시간에? 토지 및 그 정착물. 뭐 보통은 뭐 움직이는 거, 움직이지 않는 거 이렇게 구분하는데 대충 아시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하는데 공법은 뭐죠? 공법? 요거는 좀 생소하죠. 그러면은 부동산 공법이 뭔지 알기 위해서 제가 주변에 토지가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찍 출근을 해가지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점포역 이렇게 치는 거죠. 점포역. 여기 이제 점포역이 있고 그 다음에 길 따라서 쭉 내려가면 이제 서면역이 있죠. 해서 뭐 점포역 검색을 하면 점포역 몇 번 출구 이렇게 지도가 나올 겁니다.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여러분들이 익히 검색을 해봤던 그 지도가 뜹니다. 그래서 이쪽에 쭉 술집이 있고 그 위에는 아파트들이 있죠. 아이파크인가? 아이파크, 그 다음에 옆에 사랑으로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점포역부터 서면역, 그 다음에 1번가까지 쭉 술집들
상가들. 그다음에 뭐 범일동역입니까? 거기까지 다 상가들이 있습니다. 상가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도 되는데 이렇게 어디든지 주소 쳐가지고 지도를 검색을 해보는 거죠. 지도를 검색한 다음에 뭐 여기 일반 지도, 뭐 위성 지도, 지형 지도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위에는. 그 다음에 요 옆에 오른쪽 요쪽 옆에 보면은 이렇게 클릭할 수 있는 게 한 6칸 정도 뜹니다. 6칸 정도. 요 밑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무에 나가서 많이 쓰실 겁니다. 최근에 뭐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보시면 옛날처럼 뭐 지도 놓고 이렇게 중개하는 데는 없습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큰 TV가 하나 설치가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컴퓨터가 설치가 돼 있죠. 해가지고 뭐 내가 중개 대상물 검색한 다음에 여기서 내가 중개하려고 하는 대상물로부터 반경 얼마 안에 뭐가 위치하는지 이런 거 막 설명해 줍니다. 여기 첫 번째 칸에 반경이라는 게 반경. 그거 누르면은 반경 얼마 안에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혐오 시설은 뭐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 같은 건 요 정도 거리에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칸에 거리라는 게 뜰 겁니다. 거리인가 면적인가 아무튼 지하철역부터 여기까지 얼마 정도 거리가 됩니다. 이런 것들 바로 계산이 바로. 그다음 마지막에 뭐 면적 해가지고 점점점점 딱 찍으면은 요 점 안에 있는 요 토지의 면적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런 것들 이거 가지고 이렇게 중개를 하는 거죠. 오케이. 요새는 뭐 옛날처럼 지도 가지고 중개하지 않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요 위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중에 두 번째 칸이었나? 보면은 지적 편집도라는 게 있을 겁니다. 지적 편집도.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검색을 해서 나오는 이 지도에서 지적 편집도라는 걸 누르면 지도가 갑자기 바뀝니다. 색깔이 칠해져 있는 지도로. 이거 혹시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해본 적이 없겠죠. 관심이 없죠, 이런 거. 그래서 지적 편집도라는 걸 딱 누르면은 이 점포역 위에 이 4번가, 요새 여기 젊은 애들 MZ들 4번가라고 하던데 여기 술집 있는 데까지 분홍색으로 적혀 있습니다. 분홍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바뀝니다. 지도가 색칠이 쭉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점포역부터 해가지고 서면역, 그 다음에 범일동역까지 쭉 분홍색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분홍색밖에. 빨간색 계통입니다. 분홍색에서 조금 더 진하고 조금 더 연하고 이런 차이. 그 다음에 저 위에 아이파크 있는 데 있죠. 부영 사랑으로 있고 여기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습니다. 지도가. 그러니까 원래 일반적으로 검색해서 나오는 지도에서 지적 편집도라는 걸 누르면은 이렇게 색깔이 있는 지도로 바뀌어 버립니다. 요거. 자, 여기 보면은 노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 요걸 주거지역 이렇게 부릅니다. 주거지역. 주거지역은 들어보셨습니까? 주거지역. 그 다음에 핑크색 계통으로 돼 있는 요 부분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 그러니까 점포역부터 서면역까지 그리고 범일동역까지 싹 다 분홍색인데 여기는 싹 다 상업지역이다라는 거죠. 싹 다. 이렇게 상업지역도 들어보셨습니까? 요걸 우리가 배우게 되는 용도지역이라고 합니다. 용도지역. 좀 있으면 배울 겁니다. 좀 있으면 아니라 다음 주에. 용도지역. 자, 지금까지는 그냥 뭐 학원 오고 그 다음에 지하철역 가고 했는데 그러한 학원들 그 다음에 서면역에서 쭉 내려가면은 여기 저 밑에 롯데백화점 있는 데까지 다 상업지역인 거죠. 롯데백화점이 저기 있구나라는 건 생각을 해봤지만 롯데백화점이 저기 왜 있을까라는 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롯데백화점이 거기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거기가 상업지역이니까 상업적인 용도로 쓰는 건물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점포역부터 서면역까지 쭉 걸어 내려가면 싹 다 상가들, 음식점들, 술집들. 왜냐하면 거기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상업지역이라서. 그러면 저 위에 아이파크 있는데 점포역에서 올라가면 저 산 밑에 있는데 아이파크 사랑으로 있는데 여기는 주거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겁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높은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거기에 있을지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겠지만 이렇게 토지의 용도는 이미 다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대부분 아파트에 사시겠죠.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 주소 치고 아까 말했던 지적 편집도 누르면은 대부분이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아마 2종이나 3종 일반 주거지역일 겁니다. 거기 아파트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거기는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즉 토지를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토지의 소유자가 있겠죠. 이 토지도 소유자가 있을 거고 근데 내 재산권이고 내 토지지만 내 마음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국가가 여기를 용도를 정해 놓습니다. 여기는 상업지역으로서, 여기는 주거지역으로서. 요게 바로 부동산 공법입니다. 요게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거. 그 다음 이 주거지역에다가 내가 건물을 건축한다라고 해보죠. 토지를 사가지고 내가 비용을 들여서 이제 시공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합니다. 그냥 지으면 됩니까? 아파트? 내 땅이니까? 내 땅에다 건물 지을 때 그냥 지으면 됩니까? 안 되겠죠. 뭘 받아야 되냐면 원칙적으로는 건축 허가라는 걸 받습니다. 건축 허가. 내 땅에 내 돈으로 내 건물 짓는데 내 마음대로 못 짓습니다. 이게 바로 부동산 공법입니다. 부동산 공법. 자, 아까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하셨죠.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자, 부동산은 민법에서 정의를 합니다. 민법 99조. 요게 조문 표시입니다. 조문 표시 갈고리 모양이. 99조 1항에 보면은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2항은 동산은 부동산이 아닌 것을 동산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법은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 공법을 배웁니다. 첫 번째, 토지는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에 해당합니까? 네, 네. 토지 중개하죠. 그러니까 토지는 맞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법이. 그러면 정착물, 토지에 붙어 있는 것들 중에서 공인중개사 업무와 제일 관련이 깊은 게 뭐죠? 건물. 집만 할 겁니까? 상가도 팔고 해야지. 집은 돈이 안 됩니다. 상가도 팔고 해야지. 건물.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법에서 부동산이라 하면 협의의 부동산, 즉 토지랑 그 정착물 중에서도 건물입니다. 건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은 크게 나눠보면 토지에 관한 공법, 건물에 관한 공법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토지에 관한 공법, 건물에 관한 공법. 자, 부동산은 해결을 했고 이제 공법 해결해 보죠. 공법. 법에서는 어떤 개념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대되는 개념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 개념이 좀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공법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사법입니다. 뭐 한자로 쓰면 공법은 이렇게 그다음에 사법은 사사로울 사자 이걸 쓰는 겁니다. 이렇게. 지구상에 사람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법이라는 게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죠. 혼자 있으면 필요가 없는데 감남과 을려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해서 제 꿈인데 감남과 을려가 결혼하는데 이랑 감남은 아침 점심을 하기로 하고 을려는 저녁을 하기로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을려는 다음날 아침에 아침을 얻어먹을 줄 알고 일어난 거죠. 근데 밥을 하기로 했는데 밥이 딱 반만 한 겁니다. 딱 반만. 이거 안 되겠다. 밥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에서 밥이라 함은 밥과 국 그리고 반찬 세 가지를 밥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는 밥을 얻어먹을 줄 알고 일어난 거죠. 근데 또 밥이 없는 겁니다. 밥을 아침 10시에 아침밥을 10시에 제공을 합니다. 이거 안 되겠다. 아침은 7시, 점심은 12시, 저녁은 6시 이렇게 제공을 하기로 한다. 이렇게 법을 만드는 겁니다. 법. 이게 바로 법입니다. 법. 이렇게. 즉 혼자 있을 때는 법이 필요가 없지만 사람들이 여러 명 모이고 사회를 구성을 하고 그 사회 구성원들 간에 약속을 하게 되죠. 그러한 것들을 법이라고 합니다. 즉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기준은 이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를 가지고 구분하는 겁니다. 어떤 관계인지. 첫 번째 사법인데 사법은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게 바로 사법입니다.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 근데 공법은 국가 내지는 지자체와 일반 국민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 이게 공법입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사람이 어떠한 지위에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데서. 그래서 자, 사법은 이 사인과 사인이 대등, 평등한 관계에 놓입니다. 즉 수평적 관계에 있습니다. 대등한 관계 내지는 수평적 관계.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팔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매매 계약 이렇게 민법 시간에 배울 겁니다, 아마. 자, 그러면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매하려고 할 때 을은 갑에게 뭘 지급해야 되죠? 대금을 지급해야겠죠? 대금을. 그러면은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요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자, 그러면 이렇게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갑과 을 중에 누가 좀 더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갑과 을은 둘 다 대등 평등한 관계에서 등가 가치에 있는 것들을 교환하는 겁니까? 둘 다 평등한 지위죠. 누가 한쪽이 위에 있는 지위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사법 관계. 즉 두 사람 다 대등 평등한 관계에서 동일한 가치에 있는 것들을 교환하면서 이렇게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을 이행을 하는 거고. 오케이. 근데 자, 을이 이 토지를 샀습니다. 이 토지를 샀는데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거죠. 아까 건물 건축할 때에는 원칙 뭐 받아야 된다고 했죠? 허가, 건축 허가. 즉 내 토지에다가 내가 건물 짓는데 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는 사람에게 건축 허가라는 걸 받고 건물을 지어야 된다라는 거. 요게 바로 부동산 공법입니다. 공법. 즉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인인 을보다는 우월한 지위에 있다라는 거죠. 우월한 지위에서 나의 행위에 대해서 뭘 하는 거냐면 규제를 하는 거, 규제를. 이거 네 마음대로 건물 지으면 안 돼. 건물 네 마음대로 지으면 안 되고 나한테 허가 받고 건물 지어. 아니면 내 토지에다가 내가 공장을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주거지역이었던 거죠. 주거지역에 공장 지을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내 토지지만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라는 거. 이런 지자체가 이 토지를, 내 토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고 내 땅에다가 내 건물 지을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내 행위를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 군수, 구청장과 을이 동일한 레벨의 사람이라면 감히 나한테 야 허가받고 건물 지어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지자체가 나보다는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나의 행위를 야 그거 할 때는 나한테 허가받아야 돼. 대표적인 예가 공법의 예가 형법 같은 거.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뭐 무기징역 이런 것들. 사람을 살해한 행위. 나와 국가가 동일한 레벨이라면 감히 국가가 나를 죽이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국가가 나보다는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나의 신체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법. 즉 공법 관계에서 국가, 지자체, 국민 사이의 관계는 한쪽이 우월한 지위에 있습니다. 누가 우월하죠? 국가랑 지자체가. 일반 국민보다는 우월한 지위에서 내가 하는 행위를 규제를 하는 겁니다. 즉 이 두 사람은 상하 관계를 가진다.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 상하 관계.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나보다는 우월한 지위에서 뭘 하는 법이냐면 규제를 하는 법이 바로 부동산 공법입니다. 규제를 하는 법. 그래서 공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규제법입니다. 그럼 책의 내용도 이거 할 때는 나한테 허가받아. 이거 할 때는 나한테 신고해. 이거 할 때는 나한테 승인받아. 이거 하려면 이런 거 이런 행위는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는 겁니다. 공법은. 그러니까 공법이 뭐 재미가 없고 책도 딱딱하고 수업 시간에 잠만 자고 이렇게 규제법입니다. 그러니까 공법의 첫 번째 어려운 이유는 규제를 우리는 받던 사람이지 해본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안 해본 걸 글로 배우니까 그게 어려운 겁니다. 안 해본 걸. 내가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그거 그렇지 하고 넘어가는 건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걸 책으로 배우니까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여기 써놓은 거 요걸 쭉 읽으면 바로 이제 부동산 공법의 정의가 됩니다. 자, 부동산 공법이란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일반 국민보다는 뭐 하는 지위죠? 우월한 지위. 이 사람이 국가나 지자체가 나보다는 위에 있는 겁니다. 우월한 지위에서 뭐 하는 거? 규제하는 거. 규제하는 게 바로 공법입니다. 자, 토지나 건물 이런 것들을 다른 말로 하면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쓰시는데 이거 하나도 쓸 거 없습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재산권. 참고로 저는 1월 달 한 둘째 주 정도 제 강의 노트가 나올 겁니다. 판서하는 내용 거기 다 있습니다. 그거 1년 동안 쭉 들고 다니시면서 그거 가지고 판서를 대체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조금 보충만 하시면 되니까 그냥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판서하는 내용도 거기 싹 다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입문서에는 뭐 밑줄 칠 것도 없습니다. 밑줄 칠 것도 없고 그냥 참고로 보시다가 기본서 나오면 거기다가 제가 다 밑줄 쳐드리고 동그라미 쳐드리고 별표해드리고 다 합니다. 그래서 토지나 건물 이런 것들을 다른 말로 하면 재산권 이렇게 재산권. 우리나라 법 중에 헌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헌법에는 국가의 통치 질서라든지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각종 기본권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권들. 그래서 10조 이하의 헌법 10조 이하의 기본권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헌법 10조가 행복 추구권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거. 11조가 평등권, 12조가 신체의 자유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헌법에 23조에 보면은 그게 바로 재산권 규정입니다. 우리 법 조문을 읽을 때는 일단 몇 조 이렇게 읽죠. 그리고 동그라미 1번 요거는 몇 항 요렇게 읽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그래서 조문을 읽을 때는 몇 조, 몇 항 요렇게 읽는 겁니다. 몇 조, 몇 항 이렇게. 그래서 헌법 23조에 보면은 재산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1항이 뭐냐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이렇게 되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즉 사유재산을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만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인정은 하지만 그 지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라는 거. 내용과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 여기까지 쓸 수 있다라는 걸 법률로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 토지지만 내 토지를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라고 했죠. 용도를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여기는 공업지역 이렇게 용도가 정해진 대로 그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 자, 재산권을 보장을 하지만 국가가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규제가 왜 규제를 하는지 그게 2항에 나옵니다. 공공복리를 위해서. 공공복리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재산권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거. 요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항이 있는데 그 3항은 제가 다음에 좀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 규정은 1항, 2항, 3항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규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공공복리.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조금 제한하더라도 얻어지는 이익이 크다라면 개인의 자유를 좀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공공복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 개인의 자유를 조금 제한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규제를 한다라는 거. 요게 부동산 공법입니다. 부동산 공법. 그 다음에 자 제가 강의하는 과목은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인데 우리나라에는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뭐 민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헌법도 있고 행정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단행 법전으로 부동산 공법이라는 게 존재하진 않습니다. 자, 부동산 공법이 뭐냐면 법이라는 말이랑 법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법이랑 법률. 이거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속삭이지 마시고 다른 말이겠죠. 다른 말. 이거 한 글자, 이건 두 글자예요. 다른 말입니다. 법이라는 건 규범의 총체를 법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까 감남과 을려가 결혼을 했죠. 그 사람들끼리 하는 약속도 법입니다. 그 다음 계모임에 가면 법이 있습니까? 회칙 같은 거. 학교에 가면 학칙이 있고 그게 싹 다 법입니다. 법. 그러니까 규범들. 사람들끼리 사회 구성원들끼리 하는 약속 모두를 통틀어서 법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죠. 우리나라 법 중에 가장 최상위법이 뭐죠? 저기 있어요. 헌법. 그래서 오늘 처음 이렇게 어색한 거겠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활발하게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헌법.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에는 국가의 통치 질서 같은 것들, 우리나 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영토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10조 이하의 각종 기본권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상 기구들 이렇게 쭉 규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대통령 산하기관에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그리고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각종 기본권들을 규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통치 질서. 즉 이런 최상위법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을 할까요? 대략적으로만 규정을 해 놓을까요?
대략적으로 이거는 통치 질서 전반적인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 놓는 법이기 때문에 조문이 130여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국가를 운영해 나가겠다라는 걸 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대략적으로는 운영을 할 수 없으니까 구체화를 해야겠죠. 그게 이제 하위법에다가 위임을 하는 건데 헌법 밑에 있는 게 법률입니다. 법률.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제가 지금부터 쭉 쓰는 거 이거 싹 다 법이라고 하고 법률은 요것만. 법률 이거 어디서 만들죠? 그렇죠. 국회에서. 법률을 만드는 곳이 국회입니다. 국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의결을 거쳐서 만드는 거 그걸 법률이라고 하죠. 그래서 국회를 다른 말로 뭐라 부릅니까? 입법부라고 하는데 입법, 사법, 행정 중에 국회를 입법부라고 하면 입법부. 법을 만든다라고 해서. 오케이. 그래서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제정되는 것을 법률이라고 합니다. 법률. 근데 법률이라는 게 개정이 되거나 제정이 될 때 금방 만듭니까? 한참 걸립니까? 한참 걸리죠. 즉 모든 내용을 법률에다가 규정을 해버리면 변화에 대응을 하기가 되게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이 잦은 내용이나 좀 세부적인 내용들, 기술적인 내용들을 또 밑에다가 위임을 합니다. 그게 명령입니다. 명령. 명령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 우리 책에 나오는 것만 공부를 해보면 첫 번째, 대통령이 바라는 명령이다라고 해서 이걸 대통령령 이렇게 부릅니다. 대통령령. 그 다음에 각부 장관이 바라는 명령이다라고 해서 이걸 부령 이렇게 부령. 즉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라면 국토교통부령, 해양수산부 장관이 바라면 해양수산부령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게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령을 우리 책에서는 시행령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시행령. 시행령. 그 다음에 부령은 시행 규칙 이렇게 표현해요. 시행 규칙. 책을 보다가 법 몇 조 몇 항 이렇게 있으면은 요거 법률. 그 다음에 시행령 몇 조 몇 항 나오면은 대통령령. 그 다음에 시행 규칙 몇 조 몇 항 이건 잘 볼 수 없을 겁니다. 요거는 부령입니다. 부령.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까지는 전국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부산의 대통령이 다르고 서울의 대통령이 다른 건 아니죠. 전국에 다 대통령이 똑같으니까 각부 장관도 똑같으니까. 근데 이렇게 전국에 공통되는 사항을 정하다 하더라도 지자체마다 좀 또 달라지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법을 만듭니다. 지자체에서 만드는 법이 뭐죠? 조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조례? 조례. 이거. 조례는 어디서 만들죠? 지자체 중에서도 어디? 의회에서 만듭니다. 의회. 우리나라 전체 의회가 국회죠. 각 지자체마다 의회가 있습니다. 여기 부산시 진구죠. 여기 부산시 진구에 가면 의회가 있습니까? 그 집에 가시면서 그냥 가시지 마시고 진구청 한번 들렸다 가보십시오. 본관 건물 옆에 의회 건물이 따로 있을 겁니다. 진구에 가도 의회가 있고 동래구에 가도 의회가 있고 해운대구에 가도 따로 의회가 다 있습니다. 그럼 부산시에 가면은 또 따로 의회가 있습니까? 네, 부산시 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만드는 거. 그래서 부산시 의회에서 만드는 게 부산시 조례, 부산 진구 의회에서 만드는 게 부산 진구 조례가 되는 겁니다. 조례가. 그래서 요 조례. 자,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시면은 조례 공부하셔야 됩니다. 건폐율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건폐율? 각 용도 지역들마다 건폐율의 최대 한도를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뭐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건폐율을 얼마까지 쓸 수 있다. 뭐 3종 일반 주거 지역은 건폐율 얼마까지다. 이런 것들을 법에서 정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세분을 해놓는데 각 지자체마다 그 최대 한도가 다릅니다. 즉 법으로 정하는 최대 한도 범위 안에서 조례로 따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칠 때는 이걸 배우는 거죠. 근데 지자체에 가면은 내가 배웠던 거랑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니까 조례로. 그러니까 실무에 나가면은 요 조례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재개발 사업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재개발 사업에서 원래 그 정비구역 안에 있던 소유자들한테 입주권을 줍니다. 입주권을 주는데 토지가 너무 작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입주권을 안 줍니다.
그 작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과소토지 이렇게 부르는 과소토지. 그 기준도 서울이 다르고 부산이 다릅니다. 서울은 90제곱미터, 부산은 60제곱미터 이렇게 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업무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조례. 중개를 할 때, 그리고 상담을 해줄 때는 조례를 공부해야 되지만 우리는 부산에서 시험을 치죠? 근데 자격증 따면은 강남에다가 자격증 그 사무소 차려도 됩니까? 됩니다. 됩니다. 모르셨습니까? 이거 꿀팁인데. 부산에서 자격증을 따고도 강남에 차려도 됩니다. 즉 대한민국 공인중개사를 뽑는 거죠. 그러니까 조례는 시험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만 시험에 출제를 하는 거죠. 이렇게 요 위로만. 이게 시험 범위. 시험. 그래서 헌법은 당연히 시험에 안 나오는 거고 법률, 그다음에 시행령, 그다음에 시행규칙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근데 문제는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률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민법은 있고 형법은 있고 하지만 부동산 공법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르기 위한 과목의 이름이고 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 안에는 요거 법률이 6개가 있습니다. 6개.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민법 같은 게 부동산 공법 안에만 6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서 받아보면 양도 많고 엄청 뭐 부담스러운 거죠. 양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1년 안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6개나 법률이 있다 보니까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양이 상당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을 좀 힘들게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렇게. 근데 법률만 6개 치면 좋겠는데 법률 밑에 뭐가 있다라고 했죠? 시행령. 6개의 법률마다 각각 시행령이 존재를 합니다. 이 밑에 또 뭐가 있죠? 시행규칙. 6개의 법률에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각각의 6개의 법률마다 다 이걸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근데 각각의 출제 비중을 좀 보면은 이 법률이 한 60에서 70%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대통령령, 요게 30에서 40%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이 한 5% 정도 출제가 되는데 우리 100점 받아야 합격합니까? 아니죠. 몇 점 받으면 합격하죠. 그래서 이거 안 봅니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책에도 거의 없을 겁니다. 이거. 올해 시험이 어려웠던 이유가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무지하게 나왔어요. 무지하게는 아니고 아까 못 푸는 15문제 중에 한 2문제, 3문제 정도가 시행규칙에서 출제를 해버리는 거죠. 이거 출제위원한테 제가 문제 내고 이거 내가지고 네가 풀어봐 하면은 지도 못 풉니다. 그런 걸 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도 못 맞춥니다. 아무도. 저희도 이제 시험날 이제 제가 서울 가가지고 그때 바로 해설을 하는데 시험 끝나고 문제집 받아가지고 문제 푸는데 이런 게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저희도 찾아봐요. 이거 풀 때는. 외울 수가 없습니다. 뭐 20개씩, 30개씩 있는 것들을 외울 수가 없죠. 이런 걸 출제를 하다 보니까 올해 문제는 뭐 풀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거는 저도 수업 시간에도 안 합니다. 이거. 안 합니다. 요 정도까지. 그래서 기본서도 대부분 법률이랑 시행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의 법률이 있고 그 밑에 시행령 정도까지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그래서 아까 뭐 조례, 그 밑에는 뭐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각 지자체장이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요게 부동산 공법의 정의입니다. 우리 과목, 시험 과목. 그래서 부동산 공법 안에는 6개의 법률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부터 그 6개의 법률이 뭔지 볼 겁니다. 6개의 법률이. 자,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법, 토지에 관한 공법, 건물에 관한 공법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했습니다. 크게는. 그래서 크게 토지에 관한 공법, 그 다음에 건물에 관한 공법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땅 싹 다 통틀어서 뭐라 부르죠? 우리나라에 있는 땅 다 그냥 뭐라 부르죠? 국토 이런 말 들어보세요. 국토? 국토. 그래서 첫 번째로 배우는 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법률 명칭만 13글자 뭐 그냥 외우면 이거 한 달 걸립니다. 법률 이름 외우는데.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지금부터 볼 겁니다. 좀 쓰지 좀 마십시오. 쓰지 좀. 이게 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뭘 그렇게 팔 안 아픕니까? 저도 이렇게 판서를 하면 팔이 아픈데 저보다 더 열심히 쓰시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자 여기 우리나라 국토가 이렇게 있습니다. 국토가 있고 이렇게 토지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 국토는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하게 이용되고 있습니까?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죠?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 명이 말했어. 자, 일단 다시. 그렇죠. 그거. 인구 밀도보다 여기 특정 지역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여기.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순수 인구, 예전에는 절반 가까이라고 했는데 이제 진짜 절반이 넘었다 그러죠. 이렇게. 그래서 이 좁은 땅덩어리 중에서 여기 사람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 주요 산업들, 공업, 공장들이 서쪽과 동쪽 중에 어디에 더 많죠? 이쪽에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구미의 전자, 대구의 섬유, 포항의 저철소, 울산의 중화학공업이나 중공업, 그 다음에 조선소 같은 것들, 이 남해 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부산에도 조선소, 그 다음에 창원의 전자, 즉 주요 공산품들을 이쪽에서 생산을 해서 부산으로 실어가지고 수출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로 발달된 지역들, 요 두 군데, 이걸 잇는 고속도로, 이게 뭐죠? 이게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가장 발달되어 있는 이 두 곳을 잇는 이 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이렇게 인프라를 이렇게 깔아주는 겁니다. 인프라를. 자, 근데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훨씬 더 과속되게 되는 계기가 중국과의 수교를 하면서, 중국과 수교를 하다 보니까 중국과 교역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부산항에서 수출을 했었는데 인천항에서 수출하는 양이 증가하면서 공장들이 이쪽에 있다가 또 수도권으로 가는 거죠. 수원이라든지 수원의 광교라든지 동탄 이쪽으로 쭉 올라가는 겁니다. 공장들이. 삼성 같은 것들 원래 구미에 있다가 이쪽으로 올라가죠. 이렇게 인천항으로 가까이 가려고 물류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그러면서 수도권의 집중화 현상이 더욱더 과속화되는 거, 이런 것들. 국토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라는 겁니다. 국토가. 이걸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계획 세워서 개발을 하자라는 겁니다.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자, 공법은 아까 무슨 법이라고 했죠? 규제법.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은 우리나라 국토. 요걸 규제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먼저 뭐 할 거냐면 계획을 수립합니다. 먼저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를 규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획에 따라서 이 국토를 이용하는 것도 그냥 함부로 할 수 없고 규제를 합니다.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래서 국토 전체를 계획으로 먼저 규제를 하고 뒤에 이용하는 행위를 규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듣는 거랑 이렇게 풀이를 하니까 그렇구나 하는 거죠. 요거 할 겁니다. 11월, 12월 달에. 아마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법 책을 보면은 뭐 몇 페이지 안 넘어갔는데 모르는 단어밖에 없을 겁니다. 아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혹시 뭐 저당권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전세권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임차권 들어보셨습니까? 매매계약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지상권 이런 거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 민법에서 배우는 용어들입니다.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들어본 적은 있죠. 뭐 수요 공급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수요 공급도 안 들어봤습니까? 수요 공급 뭐 가격 이런 것들 그 학교에서 배우는 거, 우리 고등학교 때 다 배우는 겁니다. 경제 시간에. 이런 것들은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들어본 적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시가와 조정구역 들어봤습니까? 입지 규제 최소구역 들어봤습니까?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정비 기본계획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한 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들어본 적이 없는 말들을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11월, 12월 달에 이거 할 겁니다. 이거.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가 이렇게 풀이를 했듯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분이 머리털 나고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을 제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들로 바꿔가지고 풀이를 해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 공법은 용어들이 상당히 생소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말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 말들을 제가 풀이를 해드릴 겁니다. 11월, 12월 달에는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공법 따로 뭐 할 거 없습니다. 밑줄 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외우는 거 아닙니다. 공법 외워서 공부하고 그런 거는 10년 전에나 통하던 거지 이제는 뭐 외워서 공부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공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용어랑 익숙해져야 됩니다.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뭐 민법, 형법도 아니고 법률 글자만 13글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법에다가 제목을 붙일 때는 그 법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들 뽑아가지고 제목으로 붙이는 겁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이 제목만 봐도 이 법에서는 무슨 내용이 있겠구나라는 걸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책을 잠깐 볼 건데 그 책에 보면은 많은 단어들이 아주 생소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이해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11월, 12월 달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뭐 용어가 나오면은 그 밑에 뭐 1번 의라고 해서 그 용어의 뜻이 나와 있을 겁니다.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그것만 11월, 12월 달에는 그거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들의 뜻을 모르면은 책이 읽히질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냥 외우는 거죠. 용어들도 생각도 안 나고 나중에는 용어들이 비슷비슷한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이 뜻을 모르면 헷갈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이 용어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거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그걸 11월, 12월 달에 제가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국토 전체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좀 균형 있게 발전을 시키자라는 겁니다. 균형 있게 요 법이 03년도에 시행이 된 03년도에 03년도에 대통령이 누구죠? 모르시겠죠?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치기 전까지 우리는 선거를 2년, 7년의 선거를 했고 임기의 시작은 3년, 8년에 시작이 됩니다. 그럼 3년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했을 때죠?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 전에 대통령이 누구죠? 어디 외국 살다 오셨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국토가 개발이 되면은 불만을 가지는 쪽은 이쪽입니다. 이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아마 8년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겠죠. 이때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IMF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취임하자마자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킵니다. 경제를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면 됩니다. 해서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신용카드 발급량을 늘렸죠. 그게 역대 유례가 없는 IMF 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물론 나중에 신용카드가 여러 가지 가계 부채 문제를 발생시키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요 문제, 국토의 불균형 문제에 눈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겠죠. 쭉 만들어 오다가 03년도에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국토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한 2가지 정책을 펼칩니다. 첫 번째 어떤 게 있죠? 방금 말씀하셨는데 뭐죠? 세종시. 처음에는 수도를 이전하려고 하죠. 이거 위헌이다. 야, 안 된다. 수도 이전하는 건 안 된다.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해서 이거 안 되고 그래서 국가의 행정 기능만 빼가지고 이렇게 내린 겁니다. 요거는 첫 번째고 두 번째 어떤 게 있죠? 각종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합니다. 문현동에 각종 금융 관련된 이런 공사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기 예전에 군수사령부 자리에 뭐 생겼어? 그 대연동에 남부 대연동 경찰서 그 맞은편에 예전에 군수사령부가 있었던 것도 모르시나? 아파트지. 그럼 그게 공장이 생겼습니까? 아파트가 아니. 그래 혁신도시. 혁신도시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지방에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살 곳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도시에 가면 혁신도시가 다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책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그 신도시가 혁신도시입니다. 혁신도시. 이렇게. 그래서 그 남구에 거기 혁신도시 이렇게 부르죠? 거기. 대연동에 공공기관이 있고 거기 남구에
거기 혁신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책을 펼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국토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전포동 일대 용도 지역이 어떻게 지정돼 있는지 말씀드렸죠? 전포동부터 서면까지 싹 다 상업지역입니다. 이러한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면 계획으로 합니다. 우리 얼마 전까지 여기 시청서부터 부산역까지 이렇게 버스 전용 차로 이런 거 만들죠? 도로를 만듭니다. 도로 만드는 거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걸로 합니다. 이걸로.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도로와 같은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이거 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국토에 대해서 먼저 계획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계획을. 계획으로 토지의 용도를 정해놓고 그 뒤에 그 용도에 따라서 이용을 하는 법.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그다음 자, 국토에 대해서 먼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이용을 한다라고 했는데 요 이용을 크게 두 개로 나눠 보는 거죠. 이용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은 첫 번째가 적극적 이용이 있고 두 번째는 소극적 이용이 있습니다. 적극적 이용과 소극적 이용. 적극적 이용을 다른 말로 개발 이렇게 부르고 소극적 이용을 보전이라고 합니다. 보전. 그러면 적극적 이용의 측면에 있는 그 법이 첫 번째가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입니다. 도시개발법. 여기서 중요한 말은 개발이라는 개발. 자, 개발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첫 번째,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만들어내는 거 이게 개발이다. 2번, 아니다. 원래 있었는데 이게 비실비실해서 요거 예쁘게 고쳐 쓰는 거 이게 개발이다. 1번이랑 2번 중에 어떤 게 개발일까요? 1번이랑 2번 중에? 1번. 여기다가 말을 하나 넣어보죠. 신도시 개발법. 이게 도시개발법입니다. 해운대 신도시 만들 때, 요럴 때 적용되는 거. 신도시, 양산, 김해 이런 데 신도시 만들 때 적용되는 게 바로 도시개발법입니다. 자, 부동산 현상을 설명하는 건 수도권이 좀 편해가지고 수도권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이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산업화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이제 우리 소득이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좋은 일자리들이 이 도시 지역에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서울 지역으로 막 몰려드는 거죠. 근데 이렇게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사람들은 몰려드는데 서울에는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주택 가격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겠죠. 주택 가격이 폭등하는 시기가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입니다.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서울로 몰려드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주택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서울 안에는 그렇게 대규모로 주택을 100만 호, 200만 호 지을 공간이 없는 겁니다. 600년이나 된 도시라서. 그래서 서울 인근에 서울로부터 반경 20km 안에 위치하는 곳에다가 신도시를 만듭니다. 고양시의 일산 신도시, 부천의 중동 신도시, 안양의 평촌 신도시, 그 밑에 여기 삼본이라는 데, 군포시에, 그 다음에 유명한 데 성남시의 분당, 천당 밑에 분당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땅값이 하도 올라서 이런 거. 요게 바로 일기 신도시입니다. 일기 신도시. 이거 언제 만들죠? 90년대 초반에 만듭니다. 발표를 합니다. 90년대 초반에. 90년대 초반이면 대통령이 누구죠? 노태우 대통령. 87년까지가 전두환 대통령이고 88년부터가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때 이렇게 일기 신도시 주택 200만 호 공급 정책을 만드는 거죠. 이게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그 노태우 전두환 때 했던 게 다 실패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성공을 하죠,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궁이에 불 떼고 살다가 이때 짓는 게 다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주거의 평균적인 질이 향상이 되게 됩니다.
주거의 평균적인 질이. 그리고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반경 20km 안에 위치하다 보니까 출퇴근하기에도 용이한 겁니다. 이쪽에 직장 있는 사람들은 일산, 중동에 집을 얻을 거고, 강남 일대 뭐 직장 있는 사람들은 분당 같은데, 분당을 너무 멀리 썼는데 분당은 요 강남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출퇴근하기 편하게 이렇게 집을 얻어서 살았던 거죠. 이렇게. 이게 1기 신도시. 그 다음에 2기 신도시 중에 제일 유명한 데가 판교. 그 다음에 하남시에 위례라는 데가 있고, 요 위에 뭐 파주, 그 다음에 수원의 광교, 그 밑에 동탄, 그 다음에 인천의 검단 신도시, 그 다음에 김포 신도시, 이런 것들, 파주 신도시, 이런 게 싹 다 2기 신도시. 근데 2기 신도시들은 1기 신도시와 만드는 목적이 다릅니다. 얘네들은 서울로부터 거리가 좀 멉니다. 판교나 위례 같은 데는 아주 가까운데, 나머지 뭐 동탄, 내지는 수원의 광교, 파주 이런 데, 김포 이런 데는 서울로부터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거기를 그냥 자체적인 자족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뭐니까. 그래서 최근까지도 나왔던 게 2기 신도시 교통대책. 이 2기 신도시에서는 서울로 출퇴근하기가 너무 먼 겁니다. 지하철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계속 최근에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3기 신도시까지 있죠. 뉴스 보셨습니까? 뭐 왕숙 이런 데 발표를 합니다. 남양주 왕숙, 하남의 뭐 교산 뭐 이런 데 발표를 하는데, 그런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2기 신도시 교통대책까지 같이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이라는 건 이런 신도시를 만드는 법입니다. 혹시 응답하라 1988 봤습니까? 거기 마지막 해에 도봉구 쌍문동에 살던 덕선이네는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는 곳, 덕선이네가 이사를 가는 곳, 1번 위례, 2번 판교, 3번 평촌, 4번 중동, 5번 일산. 어디죠? 그렇죠. 드라마는 잘 보시네. 드라마만큼 공법하면 공법 어렵지 않습니다. 덕선이네가 마지막 해 20회 때 판교로 이사를 갑니다. 그때 이웃집이랑 같이 가려고, 그 이웃집 사람이 경상남도 사람이죠. 이 사람이 첫 해 20회 시작할 때 하는 말이, 우리 같이 이사 가자고. 내가 경부고속도로 타고 올라오다가 반온 데가 있다고. 경부고속도로 타고 올라오다가 보면은 무슨 IC 옆에 판교라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로 같이 이사 가자라고 합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신도시들은 IC 근처에 위치를 합니다. IC 근처에. 왜냐하면은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오면 안 되니까. 교통이 원활하도록,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IC 근처에 다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런 거 함부로 가르쳐 주는 거 아닌데, 제가 오늘 서비스로 한번 이런 실전 투자항 이런 데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신도시. 즉 원래 판교는 농사 짓던 데입니다. 거기. 그래서 우리 저기 판교에 땅 사가지고 같이 농사 짓고 이렇게 살자고 하면서 이제 이사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판교 뭐 있죠? 네이버 본사가 판교에 있습니다. 네이버 본사가. 그리고 각종 IT 기업들이 여기 다 위치하고 있죠. 저번에 경제신문 보니까 덕선이네가 취득했던, 그때 응팔이니까 시대적 배경이 80년대 후반이죠. 80년대 후반에 판교에 취득했던 덕선이의 땅은 지금 현재 가치로 따지면 얼마일까? 이런 거 계산해 놓고 이랬던데. 이렇게 그런 것들입니다. 즉 저푸른 초원, 아직 개발되기 이전 상태의 토지를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건 아니고, 도시개발법이 하는 역할은 이런 네모 반듯한 택지를 조성하는 거. 택지를 신도시를 만든다라고 해서 도시 다 만드는 거 아닙니다. 도시개발법은 요 택지를 조성하는 것까지가 도시개발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최근에 제일 유명한 도시개발법에 의한 신도시는 대장동. 그 대장동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신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화천대유 이런 사람들이 택지를 조성한 거 이거 분양받아가지고 분양하고 그렇게 이익을 남겼다라는 겁니다. 택지 만드는 것까지가 도시개발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지났는데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